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외신 에포크타임스의 이진백 기자입니다. 후보님께서는 전술핵 배치로 한반도 핵균형을 이제 이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맹국인 미국과의 어떻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뤄낼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고요. 또한 이제 미중 관계 악화로 이제 악화된 상황에서 대중 외교 하나씩 정책. 넣으시고 지금 예. 그러면 그것만 해도 예, 1시간 설명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만 내가 답변 예. 하겠습니다. 2017년도 10월에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미국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조야에 왜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 되고 나토식 핵 공유를 해야 되는지 내가 그 2017년도 5년 전에도 설파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코리 가드너 미 상원의원도 그 군사위원입니다. 그분도 동의를 했고, 그리고 하원 의장 지금은 은퇴를 했죠. 그분도 거기에 상당한 공감을 표시했고, 하원의 군사위원장도 아마 제 기억에는 텍사스 주의 의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할 그런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의 다트머스대 부부 교수께서도 2015년도 제가 미국 가서 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국에 핵 개발이 필요하다. 그게 NPT 10조입니다. NPT 10조를 보면 자위를 위해서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북핵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미 NPT를 깨버린 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한국 핵개발의 정당성을 그때도 내가 5년 전에도 미국 그 외교협회에서까지 가서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북한의 핵능력은 이미 미국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제 외교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토식 공포의 핵균형 정책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는 미국도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여태의 논리로 핵확장 억제만으로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느냐? 최근에 레이건 대통령 특별 보좌관 한 사람이 한국 핵확장 억제 그 넣지 마라. 본토가 핵으로 불받아낼 판인데 왜 우리가 한국에 해줘야 되느냐? 그 주장도 못 봤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사태 기억합니까? 베트남 사태 기억합니까? 도대체 그런 유약한 생각으로 어떻게 5,200만 국민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상태까지 와버렸는데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외교로 풀어가지고 그게 풀립니까? 북은 핵 포기를 하는 순간 체제가 바로 무너집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과 슈미트처럼 협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일의 슈미트 총리가 협상을 할 때 러시아가 동구권에 핵미사일을 대거 배치하니까 슈미트 수석이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을 때 미국이 거절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영국과 프랑스처럼 핵개발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술핵을 지금 나토에 5개국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러시아의 핵미사일 대부분이 철수를 했습니다. 더골이 핵개발을 할 때 나토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하고 핵개발하고 난 뒤에 나토에 재가입했습니다. 중국이 핵개발하고 난 뒤에 인도가 핵개발했습니다. 파키스탄이 핵개발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국경전쟁이 있습니까? 국경에 충돌 자체가 없습니다.
충돌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나약한 생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합니까? 또 저 일본 이혼 TV라고 하는데요. 오늘 외교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으셔가지고 외교는 내일 할 겁니다. 한일 관계 짧게 그건 내일 하겠습니다. 네, 저 일본 NHK 김민우 기자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번 이런 수출 규제가 있고 나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파기를 한 해 만에 갈등이 많았었는데요.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나아가서 한미일의 군사적인 협력이 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소미아 협정 계속되어야 돼. 한일은 대북 전선에 있어서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 말로 정리가 다 될 겁니다. 예,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외신 에포크타임스의 이가석 기자라고 합니다. 방금 저하고 똑같잖아. 네, 둘이 왔습니다. 네, 2017년 사드 배치 당시에도 중국은 반발한 바 있습니다. 전술핵 배치에도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세요? 사드 배치 때 2017년도 4월에 우다웨이가 대통령 후보들을 예방한 일이 있습니다. 탄핵됐을 때 사드 배치를 반대해달라고. 그때 내가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핵을 제거해 줄 수 있느냐? 북핵 제거에 중국이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북한은 주권국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우다웨이가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이 아니냐?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냐?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북핵을 제거해 주지도 못하고 저지해 주지도 못하는 중국이 어떻게 한국 방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국방정책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 상식에도 어긋나죠. 내가 2017년도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또 네, 안녕하세요. SBS 김형래 기자입니다. 우리 공약 중에서 이제 해병 전략 특수군 창설하셔서 4군 체제로 개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개편 작업이 다 끝나면 전체 군 규모는 지금 53만 명보다 좀 줄어듭니다. 줄어든.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인원 10만 명 되는데 비슷하게 가는 걸까요? 지금은 인해전술 시대가 아닙니다. 이라크 전쟁 봤죠? 전자전으로 이미 초토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군이 들어갈 때는 안정화 부대라고 합니다. 그 국방전력이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머릿수로 하는 전쟁 시대가 아니고 전자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전자전의 전문 기술 인력이 필요하고 전자전에 능한 병사가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건 해병 특수군처럼 적 후방에 침투해서 교란 부대가 훨씬 더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강군입니다. 그래서 해병 특수군을 북한이 20만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10만은 특수부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죠. 그래서 이 해병 특수군부터 전부 모병제로 할 겁니다. 해병 특수군부터 전부 모병제로 해서 일당 배가는 병사들로 충원을 할 겁니다. 또 더 없죠? 데이비안 정도원입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내외신 질문이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좀 전국 현안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니, 그건 하지 맙시다. 아니 오늘 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가 만난 건 워낙 아, 중요한 일이니까. 그거는 오늘 내 김만을 TV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적절치가 않는 게 만나는 장소도 그게 대통령이 만날 장소가 아니죠. 거기 상춘제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본관에서 만나면 녹음을 합니다. 그런데 상춘제에서 만나면 녹음을 하지 않아요. 이게 둘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썩닥거리려고 상춘제에서 만나느냐 이거예요. 한 사람은 대장동 비리의 주범입니다. 또 한 사람은 대장동 비리를 갖다가 파헤쳐야 하는 최종 책임자입니다. 그걸 본관에서 만나면 이게 녹음을 해야 돼요. 청와대 규정상. 그게 대통령 기록물로 다 남습니다. 근데 상춘제에서 만나면 녹음을 안 해요. 그래서 내 상춘제에서 만난다는 소리 듣고 비공개로 둘이만 속삭인다는 소리 듣고 저 틀림없이 뭔가 거래를 했을 건데 뭐 속된 말로 그럴 수도 있죠. 내 대통령 되면 네 봐줄게. 지금 내 좀 봐주라. 뭐 그 뜻으로 은근히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아주 부적절한 만남으로 하고 지난번에 만나기 전에 그거 만나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와대 발표 보니까 야당 후보와도 만나겠다. 나는 후보가 돼도 문재인 대통령 만날 이유가 없어요. 만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식의 속에 보이는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또 유시스 정윤아 기자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지 하고. 그거는 정북 정책이라고 했죠. 여태 정책은 나는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책은 햇볕 정책으로 봐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정책은 자기들은 햇볕 정책 3기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북 정책입니다. 국방에 관한 한 김정은이가 한국 대통령이 돼버렸다. 그거는 5년 전에 탄핵 대선할 때 TV 토론하면서 내가 한 말입니다. 그게 지금 5년 내내 현실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여정이가 한번 나서서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는 정북 정책이다. 대북 정책의 본질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주권이 없죠. 군사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김영철이 내려왔을 때 우스갯소리로 이 말도 한 일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라 국군 뒤통수권자다. 국군의 뒤통수만 치는 사람이다. 내 그 말을 김영철이 내려왔을 때 한 말입니다. 없죠 이제? 네. 네, 용유리 황제라고 합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이제 남북 회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북미 회담도 하고요. 근데 대통령이 되시면은 남북 회담을 하실 김정은을 만나실 생각이 있으신지? 나는 쇼는 안 합니다. 성과가 있는 거라면 하겠지만 보여주기 식의 쇼는 안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한 게 전부 쇼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했으면 북핵이 줄어들든지 없어지든지 했어요. 북핵은 지금 막바지 단계까지 와버렸는데 아니 무슨 명목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합니까?
강도는 칼을 갈고 있는데 어떻게 맨손으로 저항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또 이제 없죠? 예. 정유라 기자는 한 번만 물어요. 자, 여기. 이모만이 신문사 사가구치 기자입니다. 네, 아무 질문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가능하시면 대통령 후보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야기했는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가장 잘한 것은 저는 북방 정책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간 보수 정권이 유지하고 있던 남북 대립 구도를 완화하는 북방 정책을 가장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서 한국의 조직 폭력배를 척결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명복을 빈다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네. 다 됐죠? 네. SBS 김영래입니다. 공약 관련은 아니고 현안 질문인데요. 오늘 이제 선관위에서 여론조사 문항을 확정해서 이제 발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페이스북에도 글을 쓰셨었는데 입장 어떠신지 한 번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거 결국은 저희들이 한 주장대로 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 없습니다. 그게 당원 투표가 한 번 하면 여론조사 투표도 한 번 해야죠. 당원 투표는 한 번 하고 여론조사 투표를 4번 한다? 그럼 당원 투표도 4번 해야죠. 그 상식이 안 맞죠. 그래서 한 번 한 것에 저는 만족하고 또 특히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력을 본다고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는 저만 이기잖아요. 그리고 저라면은 그만이 좋은 게 없죠. 저만 유일하게 이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 났었잖아요. 예. 정윤아 기자 마지막으로 질문하세요. SBS 선배가 질문한 거랑 똑같은 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 어제 공문을 당 선관위에 보내셨다고요. 그 당원 투표할 때 모바일 투표를 못한 사람들은 ARS 전화로 이 투표를 하는데 본인 인증이 없다. 그거는 본인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대리 투표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거는 본인 인정도 안 하고 그냥 한다는 것은 대리 투표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가 투표의 4대 원칙에 대해서 보면 직접 투표, 비밀 투표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정 절차가 없으면 4대 원칙에 위반되죠. 본인이 투표 안 하고 옆에 사람이 들고 찍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바일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정윤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말 맞죠? 그건 선거에서 투표의 4대 원칙에도 위반되는 짓이에요. 이제 다 됐죠? 외교 문제, 한인 문제는 내일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초미의 현안이 한인 문제인데 사실 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 아버님은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갔다가 1년 만에 구사일생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개인적인 그런 감정으로 한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언제나 그런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인 문제, 한중 문제
그리고 한국 외교 전체의 문제는 방향을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